제가 그렇게 힘든 캐릭터인 줄 처음 알았어요. 제가 원만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연속곡 보면 우는 F예요. 유일하게 F라고 인정 안 한 두 사람이 있어요. 제 처와 제 아들. F? Smiles and light, we're learning this. Open a book, the story begins. Smiles and light. 여러분, 자, 여러분 문형배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네, 인사하십시오. 네. 제가 뭐 가톨릭대에서 강연을 하고 왔거든요. 차가 너무 막혀서 지하철 갈아타고 왔어요. 고속터미널에 내렸는데 지하철을 어떻게 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신세계를 뚫고 이렇게 해가지고 왔어요. 우정이에요, 우정. 우정. 제가 4월 1일 날 선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때 제 친구는 선고기를 잡는 순간 자기는 주문을 예상했대요. 이렇게 말했어요. 너가 그런 주문이 아니면 선고기를 잡을 리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4대강 재판을 했어요. 그렇죠? 이명박 정부 손을 들어줬죠. 그래서 진보 진영에서 욕을 엄청 먹었어요. 그때 그 친구가 너는 법률가로서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나머지는 정치의 영역이다라고 말을 해준 친구도 그 친구예요. 그래서 우정이라는 게 그걸 견디게 해준다. 아니, 내친김에 그래서 하나 여쭤보면 그 헌법이야 자세한 법조문을 잘 몰라도 들으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나머지 법률 문제 있잖아요. 이거를 착한 사람들이 몰라서 손해보지 않으려면 평소에 법하고 조금 가까워지는 방법이랄까? 공부를 한달까?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쉬운 거는 제가 본 책 중에는 생활법률 상식사전? 10만 부 팔린 거?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게 알기 쉽게 돼 있어요. 다른 책들은 좀 제가 볼 때 좀 어렵더라고요. 생활법률 상식사전. 김영사 책 아니에요. 제가 우선 지금은 평균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재산이 퇴임할 때 한 12억 정도 됐는데 최근에 그 누구야? 김영사 때문에 세상이 또 늘었어요. 도대체 뭐 평균인의 삶을 살 수가 없죠. 하여튼 지금 살고 있지 못하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약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릴게요. 왜 그 생각했는지. 그 출발은 제가 결혼할 때 장인 장모께 쓴 편지에서 나온 말이에요. 내가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겠다. 그런 내 삶의 방식을 좀 존중해달라. 그렇게 출발한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제가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우선 김장화 선생이 저한테 장학금을 줬을 때 제가 이제 사회에 갚아야 되잖아요. 사회에 갚으려고 하면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난 고민이 하나 들었고, 두 번째는 저는 그 83년도 학번인데 그때가 얼마나 시위가 많았어요. 그 시위에 참가하라는 권유도 받고 저는 거절하고 사법시험을 공부한 거 아니에요. 그에 대한 제가 부채의식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회복하는데 나는 기여를 한 바가 없어요. 그런데 민주주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린 사람이 저예요. 왜냐하면 제가 판사가 되었을 때 외부의 간섭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 흔히 책에서 보는 뭐 외부의 간섭 있잖아요. 뭐 높은 데서 전화 오고 뭐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내가 좀 갚아야 되겠다. 그 갚는 걸 추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런 저의 어떤 도덕적인 부채의식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말은 진심이에요. 그리고 다 인사청문회 할 때까지도 그걸 지켰어요. 그때 사학이 좀 안 됐을 때. 그게 2019년이에요. 지금 2025년인데 불과 몇 년 만에 재산이 몇 배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 말은 제가 무슨 재주가 있었나 봐요. 하여튼 그런 뜻으로 한 거고, 덧붙이자면 저는 판사의 삶은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 훌륭한 판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판사의 삶과 국민의 삶을 분리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좋은 판사가 될 수 없어요. 그건 제 말이 아니라 몽테스크의 말이에요. 그런데 미혼 아니시잖아요. 가정을 꾸리셨고, 그러니까 배우자도 계시고 자녀도 있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나는 재산이 4억인 걸로 충분해. 그래도 되는데 이제 배우자가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고, 그건 어떻게 처음부터 뜻이 잘 맞으셨어요? 처음에는 저는 그렇게 살 거라고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은 좀 아내한테 결례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가난한 집 여성하고 결혼하려고 노력을 좀 했어요. 근데 어떤 이유로 못했어요. 그래서 아니 하여튼 뭐 이유를 밝히기 좀 그렇고 또 누구가 상처를 받으니까 제가 못했는데, 그래서 제 아내는 뭐 중산층은 돼요. 중산층의 딸과 결혼할 때 제 마음이 그걸 말하지 않고서는 결혼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편지를 쓴 거예요. 말로 하면 잊혀지잖아요. 편지를 썼고, 그래서 장인 장모님 저한테 배려를 많이 해줬어요. 돈을 안 주는 걸로 했고, 이제 방금 그 말씀, 그러니까 청문회를 마치고 3년 뒤가 됐어요. 그때 장인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희 처가는 딸이 5이에요. 네. 다른 딸들은 다 재산을 정해를 받았어요. 근데 저는 제 처는 안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장인이 좀 받아가면 안 되겠냐, 그게 전화가 왔어요. 그때 이제 제가 생각이 방금 대표님 말씀처럼, 제가 청문회 때 변호사도 뭐 영리 목전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건 저하고 상의한 게 아니에요. 그건 변호사도 안 하고 재산도 못 받고, 그럼 뭐 저는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하는 생각을 그때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내한테 재산 정려받는 건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제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받았어요. 그게 다예요. 네, 대표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네. 그러니까 이게 항상 대체로 바깥에서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가장과 같이 사는 분들이 힘들어요. 제가 그렇게 힘든 캐릭터는 처음 알았어요. 그냥 원만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연속곡 보면 우는 F예요. F라니까 남들 잘 모르는데, 근데 유일하게 F라고 인정 안 하는 2사람이 있어요. 제 처와 제 아들. F? 근데 말씀을 안 들어도요, 뵙는 순간 F라니까 F요? 아니요, 뵙는 순간 떠오르는 말은 꼬장꼬장이 먼저 떠오르고. 진짜 F예요. 뭐 오면은 우리 저 연구관들이 힘들다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뭐 보고서 같은 거 뭐 늦었다고 하잖아요. 오늘 진짜 첫 마디가 무슨 힘들지? 이게 제 첫 마디라니까. 검증할 방법이 없어서.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는 부모가 간섭을 최소화하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봐요.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잘하는 것, 그리고 좋아하는 것을 발견해 주는 것, 거기로 거쳐야 된다고 봐요. 본인이 모른다니까요, 그거를. 거기에 거쳐야 되지, 자녀의 취향이나 재주와 관계없이 부모의 의견을 강하게 했을 때 그 자녀와 사이가 안 좋아진다. 그 예가 제 경험이에요. 우리 때 공부를 제일 잘한 사람이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갔어요. 그 다음에 2위 그룹이 서울대 의대를 가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지방대 의대는 반에서 딱 절반이 갔어요. 근데 그때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요구했냐, 무조건 서울대 무슨과예요. 그래서 가까운 대학에 의대를 가겠다는 학생이 원서를 써달라고 하면 그 원서를 찢어버리고 서울대 무슨 과를 가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람도 있고 듣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 폭망했고요. 그 말을 듣지 않고 가까운 의대에 갔던 분들은 지금 다 잘 살고 존경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전문가 아니에요. 전문가지만 아이의 미래를 몰라요. 부모는 더 몰라요.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에 대한 기대가 크잖아요. 객관적으로 못 봐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좋아하는 것, 그 중에서 잘하는 것을 발견해주고 또 발견할 기회를 가져주는 것, 거기까지다. 나머지는 자녀의 몫이다. 저는 그걸 실천했어요. 제 아들을 뭐 지방대에 갔고 제 아들이 자신 있게 말한 거, 우리 아버지는 뭐 물어보면 다 네가 알아서 하라고. 저는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자녀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지기 싫다. 그 이제 정상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조금 그 각색을 하면 목표가 아니라 목적이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이라는 목표, 그다음에 성과 측정한 그게 아니라 친구들하고 우정을 나누기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목적에 충실한 거죠. 그래서 이걸 공적으로 표현하면 뭐냐, 내가 뭐가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는 순간 진정한 판사로서의 삶이 시작된다는 한기택 정신이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이 사회가 기업에서는 목표를 달성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뭐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한 개인의 삶은 목적이 있는 삶을 가야 되지 않나. 그러면 모두가 꿈을 이룰 수 있어요. 근데 목표가 있는 삶은 반은 이루고 반은 못 이루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목표는 제로섬이잖아요. 누구나 다 뭐라 하나요? 임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은저리 산악회의 정신이 그거라고 봐요. 그 은저리 산악회를 창립한 중학교 친구가 지금 부천에서 버스 운전을 해요. 예, 그 친구가 이제 지방에서 회사의 영업직으로 있다가 뭐랍니까 이거 명예퇴직 같은 거 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놀았어요. 그러다가 부천에 딸이 살아요. 딸이 부천에는 일자리가 많습니다 해가 가가지고 버스 운전을 해요. 근데 그 친구는 참 아는 게 많아요. 그 나무 이야기에 나오는 정모, 걔예요. 은저리 산악회 회장도 걔고. 근데 걔는 가방끈은 짧아요. 그런데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하고 우정을 쌓으면 저는 삶이 풍요로워진다. 그러니까 삶이 막 각박하다고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유는 본인에게 있어요. 각박한 삶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자기가 안 하잖아요. 각박한 삶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런 거예요. 스스로 호의를 베풀고 우정을 쌓고 책을 읽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면서 각박하대요. 보세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제 아들이 중학교 때 밤 12시에 집에 안 들어왔어요. 그 안 들어온 이유를 이제까지 한 번도 말 안 했는데 오늘 말할게요. 에이핑크 공연 보러 가요. 아들이 그건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에이핑크 공연 보러 가면 우리가 반대할까봐 그냥 경주를 간 거예요. 그래서 경주에서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부산으로 와야 되는데 양산 쪽으로 갑니다. 양산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밤 12시에 그 아파트 입구에 막 이렇게 막 서성거렸을 거 아니에요. 사고를 날 수도 있고 또 뭐 납치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전화가 온 거예요. 당신 아들이 지금 버스를 잘못 탔다. 걱정하지 마시라. 그리고 그분이 제 아들한테 10,000원을 준 거예요. 그렇죠? 그분은 대가를 바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는 길에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저에게는 그 순간에 1,000억을 줘도 제 아들하고 바꾸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극적인 순간에 그 사람이 호의를 베풀므로써 저에게는 이 사회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이 생겼고 그분은 그 하루가 허무한 거예요. 그걸 스스로 만들면 돼요. 하나도 안 하면서 세상이 좋아지기만 바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 더 소개하면 제 고등학교 후배가 하는 일이에요. 고등학교 반, 3학년 때 반이에요. 20명의 개를 만들었어요. 개 이름이 이문회예요. 써이자, 걸을 문자, 모임 회자. 하는 일은 5만 원씩 걷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을 가지고
후배들한테 장학금을 줘요. 매달. 그게 그 모임에 다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걷어서 장학금 주고 밥 먹고. 그러면서 걔가 말하는데 걔가 한 10몇 년 했는데 엄청나게 자기는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자기가 5만 원을 할 수 있잖아요. 저 5만 원이 부담스럽다. 그럼 1만 원을 해가지고 100명을 모으면 되잖아요. 그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신납니까? 우리의 도움으로 한 학생이 자기 진로를 찾아 쭉 간다. 뭐 그 애가 졸업을 해서 성공하면 좋고요. 성공 못하더라도 그 애가 5만 원 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면, 작은 노력을 하면 다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제이나 책방에서 책 한 5권 사서 아파트에 가가지고 이웃 주민한테 누르는 거예요. 아, 내가 제이나 책방에 갔는데 책이 너무 좋아서 선물합니다. 1, 2, 3, 4, 5. 멋있잖아요. 그럴 때는 빨리 돌아서야 돼. 오래 머물면 그냥 인사 받을 거 그냥 탁 주고 그냥 쌩하고 와야 돼요. 책은 저는 죄와 벌 아니면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그게 법적으로는 제일 좋은 책 같고요. 법적으로요? 예, 법적으로. 예. 그 다음에 나무는 저는 나 개인적으로 목련을 좋아하거든요. 그 목련이 이렇게 하얗게 피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집에서 키우기에는 좀 확 크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가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책을 읽다가 갑자기 헌법으로 넘어가는 거. 그거 잘 보셨는데요. 제가 좀 주제 넘는 비유를 하겠습니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장원공이 아마 200만 부를 돌파했을 거예요. 그게 왜 그랬을까? 저는 그분이 검열을 의식해서 문학적으로 다듬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의 말씀을 보면 화계를 견디고 이웃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했다는 말이 나와요. 나는 그걸 검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70년대니까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 블로그는 5만 사람들이 다 보고 있고 저는 현직 법관이에요. 더더구나 좌편향의 시비에 항상 노출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독자들에게 이 제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한 방편으로 문학을 차용합니다. 이제와 밝힙니다. 그 다음 나무 이야기. 나무 이야기를 한번 봐보세요. 나무 이야기에 다 공통적으로 있는 에피소드예요. 그 에피소드를 말하기 위해서 나무를 빌려온 거예요. 거기 보면 우리법 이야기, 부산 판례 연구의 이야기, 하여튼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전부 거기다 실어 놓은 거예요.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너티나무가 나오고, 제가 가난했고, 기차역에서 내리고 우리 집까지 갈 때 4km가 나오고, 그 4km 걷는 동안에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 내가 가난했다는 걸 드러내는 방법으로 너티나무를 쓴 거예요. 그런데 너티나무를 빼고 내가 가난했는데 여기서 내려가 4km 걸어갔고 걸어갈 때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럼 또라이라고 그래요. 문학적인 제 나름대로는 좀 적당한 표현이 없을까요? 문학적으로 이렇게. 네. 아니 제가 오늘 지금 한 1시간 가까이 말씀을 쭉 들으니까 일찍부터 블로그를 하신 이유를 알겠습니다. 평소에 그 판사님들이 말씀을 얼마나 아끼세요. 예,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이렇게 하시고 싶은 얘기도 많고, 근데 굉장히 달변이시잖아요. 근데 법대에 앉으시면 그 많은 말씀들을 다 거르고 걸러서, 게다가 법조문을 통해서만 표현할 수가 있으니, 쓰셨어야 됐겠다. 그거를 알겠습니다. 그겁니다. 네. 그런데 그 2장 이제 독서 일기를 쭉 보면 같은 작품을 여러 번 읽고 또 읽는 건 여러 번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죄와 벌도 앞에도 쓰신 게 나오고 조금 가면 또 읽고 세 번 이렇게 여러 번씩 나옵니다. 그러면 글 쓰실 때마다 새로 읽고 쓰세요? 아니면 어느 그 대목을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는 그 대목을? 이제 가장 많이 읽은 책이 법의 정신이에요. 법의 정신을 4번 읽었으니까요. 법의 정신을 읽는 순간은 제가
법원 게시판에 글을 쓸 때입니다. 글을 좀 써야 되겠다. 행정처를 좀 비판해야 되겠다. 글을 쓰려면 사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상을 저는 법의 정신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런 거고, 두 번째는 고전일수록 여러 번 읽어야 그 사람의 생각이 도달한다. 읽을 때마다 보는 관점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도스토옙스키를 좋아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아마도 거의 톨스토이에 넘어간 것 같아요. 톨스토이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뭐 부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도스토옙스키는 너무 깊어요. 그리고 이해가 안 돼요. 제와벌 그 이해가 되세요? 아니 노파를 죽여가지고 뭘 했으면 쓰든지, 아니면 뭐 초인사상을 실현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뭘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갑자기 왜 또 그 무슨 미망인 장례식장에 그걸 줍니까? 어머니가 보낸 돈이잖아요. 어머니가 보낸 돈을 왜 거기 그 장녀의 그 아버지 그 장례식에 줘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최근에는 거의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에 엄마가 좋다고 돌아갔어요. 그게 계속 읽은 결과입니다. 좋은 어른은 저는 먼저 길을 걸어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두세 가지 길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을 잘 못한다고요. 근데 어른은 그 길을 이미 걸어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믿고 그냥 가는 거거든요. 인생표처럼.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서 극적인 결정을 할 때 떠올리는 분이 이제 김장환 선생님이에요. 김장환 선생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할까? 두 번째 떠올리는 사람이 한기택이에요. 한기택 판사라면 어떤 결정을 했을까?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명대사가 쓴 수작 후인정이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눈 오는 날 함부로 걷지 마라. 당신이 만든 이 길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된다. 수작 후인정이 저는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좋은 대화는 뭐냐? 김장환 선생은 좋은 대화를 잘 안 하세요. 말씀 자체를 안 하세요. 네, 안 하시고 그것도 대화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좋은 대화의 그 본질은 솔직하게 말하게 하는 능력이라고 봐요. 그 방법은 본인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본인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상담을 한다고 할 때 보면 자기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하고 상대방 이야기만 딱 들어요. 저는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여기서 문득 작가는 왜 법과 대학을 가셨어요? 공부 잘한 거 말고는 제가 뭐라 하나요? 고등학교 때 보니까 제가 법에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좀 좋겠다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공부 잘하니까 법대 가라 이거 말고 원래부터도 법에 관심이 좀 있었어요. 네. 그러면 다들 이제 사법시험 붙고 연수원 이제 수료하면 다 그 중앙지법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 재판관님처럼 선택해서 쭉 가시는 분들을 향판이라고 그걸 선택을 하신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책을 읽고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하나로 이렇게 꿰집니다. 언저리 정상 아니고 언저리 나는 향판으로 쭉 가겠어. 이게 하나로 쭉 꿰지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것도 유튜브에 자세히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대학교 때 시위를 안 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시험이 좀 일찍 되는 편이단 말이에요. 연수를 갔어요. 그때 이제 뒤늦게 말하자면 바람이 든 거예요. 막 책도 읽고 노동야학도 가고 노동법률 상담소도 가고 하여튼 막 대학교 때 못한 걸 그냥 한꺼번에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인권 변호사를 하겠다라고 여러 사람한테 말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군대에 갔다가 이제 제대할 무렵 36개월 지날 무렵에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인권 변호사 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대안이 뭔가 그 대안으로 생각한 게 지역법관이에요. 그러니까 법관은 법관인데 또 이렇게
승진을 염두에 둔 그런 법관 말고 그냥 한 군데 이렇게 탁 박아서 그냥 뭐 내 할 일을 하는 그런 거로 가야 되겠다라는, 그러니까 인권 변호사의 현실적인 타협책이었다. 근데 사람이 처음에 이렇게 길을 정해서 가다가도 옆 사람도 보고 뭐 이러면 흔들리잖아요. 근데 동기들이 뭐 승진도 하고 뭐 중앙 모처에 막 이렇게 올라가고 이러는 거를 보실 때 흔들리진 않으셨어요? 저는 흔들린 적은 없고요. 2006년도인가 그때도 법원 행정처에 근무하겠느냐 제안이 들어왔어요. 판사들은 그 스펙 쌓을 때 법원 행정처를 좀 중시해요. 네, 저는 그때 3초 만에 거절을 했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제가 지역법관을 하고 또 우리법 연구회를 하고 해서 나는 승진을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2012년에 그 양성태 대법원도 저를 고등부장으로 승진시켜줬어요. 지금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제 양성태 대법원 좀 비판할 글을 쓴 적이 없어요. 사람이 원래 그래요. 그리고 저는 뭐 이거로 그냥 그때도 부산 고등법원 부장판사였어요. 그때도 부산에 있었어요. 이거를 뭐 커리어가 뭐 적당하게 끝나겠거니 했더니 또 변호사였던 문재인이라는 분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저 뭡니까 저기 청와대 참모를 통해서 재판관에 그 인사검증을 받겠냐. 그때 제가 생각한 거는 이거예요. 물론 공명심도 있었지만 지역법관도 재판관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저에게도 좋고 후배들한테 좋다. 그리고 저는 사법부의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승진의 뭐 욕구라 하기는 그렇고 승진이 사람들을 많이 영향을 줘요. 그건 사실이에요. 거기에서 한번 벗어난 예가 성공했다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다. 그 생각이었어요. 조금 전에 말씀에 의하면 어른의 선택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이제 향판으로 계시던 분도 헌법재판소 같은데 재판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뒤에 오는 사람들의 길잡이 보여주겠어. 이런 것도 되게 그렇게 되기를 바랬고요. 그래서 지금 하는 말이 쟤는 맨날 말은 지가 좋은 말을 다 쓰면서 그 뭐죠 이거 덕은 지가 다 본다고. 승진은 승진 지가 다 오고 말은 지가 또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겠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거 뭐 승진 시켜주는 걸 뭐 그러면 안 한다고 그래요? 존경하는 사람요. 존경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 말할 때가 제일 안전하거든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 좀 대화와 타협을 잘했고 가장 공을 많이 세웠고 자기에 대한 평가를 부임자를 당선시킴으로써 증명하였다. 그런 세 가지를 다 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훌륭했으나 후임자를 선출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임자를 선출하지 못했고 대화와 타협에 저는 김대중 대통령만큼 하지 못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요, 존경하는 분을 꼭 대통령 중에서만 뽑아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닌데 지금 타이밍이 정치인을 좀 말해야 돼요. 저는 지금 정치인들이 너무 대화와 타협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네, 대화와 타협을 하면 마치 무슨 변절한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의 본령은 대화와 타협입니다.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할 필요가 없고 지난 정부가 실패한 게 그겁니다. 이 정부라고 예외냐? 아닙니다. 이 정부 역시 대화와 타협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을 계속 강조하고 싶어요. 좋아하는 야구 선수는 그거였습니다. 정민재였습니다. 정민재가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그러면 또 김원중으로 갈아탔다가 김원중이 성적이 안 좋으면 또 갈아타고, 그러니까 저는 롯데 자이언츠의 우승에 기여하는 사람, 그 사람을 좋아해요. 야구장에도 직접 가십니까? 거의 한 번 갔습니다. 네. 이제 사람들 많이 알아보죠.
조금 알아본. 네. 그래도 이렇게 인기가 있으시니까 즐거우시죠? 아니에요, 반반이에요, 반반.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지금은 일단은 대학의 뭐 석자 교수 같은 거 그거를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일단은 노력 중이고. 하여튼 그 나머지는 지금 생각한 적은 없고요. 조금 인생 일모작에서 좀 소홀했던 거 있잖아요. 그걸 지금은 좀 중시하는 쪽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매주 목요일 날 전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거든요. 예. 소리가 나면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면 그 둘이 가거든요. 둘이 이제 아내하고도 이야기하고 또 아들하고도 이야기하고 그러는 게 되게 기분이 좋아요. 뭔가 좀 가사에 기여한 느낌도 들고 또 다른 또 대화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요새는 뭐 강연 요청이 들어오면 예를 들면 이번 주 같으면 부산에서 순천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다음 주 같으면 전북 익산도 가고 뭐 이렇게 가요. 가면 거기 가서 뭐 맛집도 좀 가고 또 강연도 하고 차를 그 처와 같이 운전해 가거든요. 그러면 한 4시간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그 4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 공직에 있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일모작에서 못 해본 것들을 한번 좀 해보겠다. 그랬더니 아내가 30주년이 작년이었어요. 작년에 건재가 이렇게 바쁜데 뭔 30주년 한 거예요? 올해 이제 됐잖아요. 퇴임 하니까 또 30주년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당신을 유럽을 보내주겠다. 26일인가 갔어요. 그럼 갔으니까 나는 돈을 벌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는 돈을 벌었거든요. 같이 가면 제가 26일을 못 견뎌요. 네. 왜냐하면 저는 여행을 길게 못해요. 그래서 외국 여행을 가면 제일 제가 좋아하는 순간이 귀국 비행기 탔을 때예요. 그래서 아시잖아요. 여행 코드. 가족들이 저하고 여행 가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돈을 벌고 아내는 여행을 가고 이런 식으로 하여튼 안 해본 것들 좀 다 해보고 싶고, 그 중에 하나가 책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네. 책이 아까 보니까 21세, 22세 이렇게 찍었는데 이렇게 많이 팔릴 줄 예상하셨어요? 전혀 못했어요. 네, 그러면 10만 부 이상 팔린 거예요. 10만 부가? 그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책을 산다고? 저는 동정이라고 봐요. 방송마다 무직이라고 하니까 쟤 뭐 좀 도와달라는 뜻인가 보다. 하여튼 저는 왜 뜨는지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떤 기자가 말했어요. 신드롬이라고 하더라고요. 신드롬은 있다가 없어지는 건데 벌써 지났는데 하여튼 잘 모르겠고요. 저는 일단은 제가 좀 잘 알고 그 다음에 발언이 필요한 순간에 발언은 계속 할 생각이에요. 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대학 일자리 좀 알아볼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강연은 1순위는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의 요구는 심지어 외대 학생회에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제가 고민하다가 보통 교수님들이 요청하거든요. 학생회에서 한데 하여튼 그것도 했어요. 그 이유는 대학생들이 우리하고 좀 단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대화를 좀 해야 되는데 가야죠. 우리가 가야지 그 사람들 보고 대화의장에 나오라. 안 나와요. 그 생각이고, 그래서 정치인이 못하는 어떤 영역, 그 영역에 제가 좀 기여를 좀 해보겠다.
그 생각입니다. 그동안 강연도 많이 하시고 북토크는 이제 오늘이 세 번째라고 그러셨는데 오늘의 북토크는 어떠셨어요? 제가 꿈꾸던 그 북토크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다 보이고 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고 또 리액션도 좋고 제이나 책방이 지역 커뮤니티로 10년간 버텼거든요. 엄청나게 대단한 거고 이런 모임들이 영속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제이나 대표님도 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